이리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아 그럼요. 예. 네. 오늘 티셔츠 굉장히 이쁜 거 입고 오셨네요. 이렇게 예. 또 그 진부한 얘기를 갖다 또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눈에 확 띄었어요. 이거 영병닷컴 옷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게 또 이런 커넥션이 티 하나 줬어요. 예, 그래요? 정규 기자가 출연해가지고. 예전에 출연하셨을 때 저도 하나 받았습니다. 그 레이커스 모자 하나 주셨어요. 레이커스 모자를 줬어요? 네, 정지욱 선배께서. 와, 또... 그건 아니죠. 저는 이거 그냥 물론 둘 다 똑같은 마음으로 주신 거죠. 왜 그걸 끔을 나누세요? 레이커스 모자가 더 비싸잖아요. 정지욱 선배께서 보고 계시면 항의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8월 넷째 주 KBL 로브 앤 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랜드, KGC 그리고 KT 모비스 DB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로선 정책위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 댓글 바로 나오네요. 이제 모상욱님이 정지욱 기자 불러서 콜라보로 용병 분석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같이 불러가지고 한번 용병 분석을 하겠다. 그쵸.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접촉을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정지욱 기자가 그 회사의 어떤 사정상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스포츠 조선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정지욱 기자는 스포츠 동하고, 그런 또 관계가 그런 부분,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보고 계시나요? 근데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역시 유동현 기자는 이렇게 거침없으십니다. 아니 또 다른 언론사를. 거기 스포츠 동안 부장이 제 선배인데, 선배신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그래 정지욱 기자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용병 분석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박지혁 기자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또 이제 외부 활동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래요. 뉴시스도. 스포츠 동안 뉴시스. 그렇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박지혁 기자가 좀 게으른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다. 그 박지혁 기자가 거절을 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 단둘이 해야 돼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 이번 달에 실제로 이제 정지욱 기자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셋이 딱 이렇게 하려고 지금 세팅을 했었는데 좀 아쉽게 됐고, 뭐 다음에 저희 둘이 해도 되고, 아니면 또 혹시 모를 또 게스트. 게스트 여성분이 한 분 이제 오시기로 그렇죠. 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미정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오려고 그랬다가 휴가 간다고 자기. 그렇죠. 리드라인님이 전주 KCC 팬입니다. 이정현 선수가 지난번에 무릎 부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연습 합류해서 잘하고 있나요? KCC 새로 이적해온 선수들도 잘 어울려서 팀과 잘 맞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급 시각장애가 있어서 영상은 못 보고 소리만 들어서 농구 소식을 잘 찾아보지 못하지만 이류농구를 통해서 소식을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리드라인 감사드리고요. 댓글 정말 감사드리고, 열성적인 농구 팬이시네요. 진짜 이렇게 또 그럼 저희 방송이 또 이런 부분도 또 의미가 있다, 이거 보람을 느끼는데 저희 또 열심히 해야겠고, 리드라인님이 그 이정현 선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여쭤보셨는데, 일단 제가 지난주에 체크한 바로 여전히 재활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뭐 걸어 다니고 이런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좀 나름 장기 부상, 그렇죠. 짧지 않은 부상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좀 재활군에 속해서, 뭐 송교창 선수 지금 이제 햄스트링 부상, 그리고 유병 선수 작은 부상이 있어요. 그리고 유성호 선수도 발목이 살짝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때 그 4명이서 밑에서 또 지하실에서 따로 재활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선수 이번 서머 매치에는 참가를 못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정규리그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 보일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멋진 남자님이 9월에 몇 개 구단이 함께 캠프 한다는데 유튜브 중계라도 할 수 있게 구단에 요청해 주세요 그랬는데, 일단 그 9월 초에 속초에서 삼성, 모비스, DB, KT 이렇게 네 팀이 돌아가면서 이제 연습 경기를 갖다가 좀 치르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중계 방송을 붙여서 이제 뭔가 이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익산이었는데 그 장소를 전주로 바꿔서 KCC, KGC, SK, 전자랜드 이렇게 네 팀이 또 비슷한 그런 이제 전주 리그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일단은 속초 체육관이 폐쇄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리그가 진행이 될지는 좀 불투명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주도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좀 더 이제 자세한 소식이 업데이트가 되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L이 그 지난 이제 서머 매치 1박 2일로 열리는 서머 매치 서머 매치에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DBKGC, KCC, SK 이렇게 지난주에 미디어데이와 함께 이제 그 추첨까지 해서 정해졌고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일단 정상 진행이 가능한가? 그렇죠. 진행하더라도 이게 지금 서울, 경기, 수도권, 인천까지 이렇게 수도권 너무 심하기 때문에 혹시 지방에서 하는 게 아닌가? 뭐 저희가 방금 언급했던 이 전주라든지 이런 다른 지방 얘기 나왔었는데 일단 현재 KBL 쪽의 이야기는 일단은 지금 전국이 2단계로 다 똑같이 동일하게 격상됐기 때문에 지방에서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예정대로 하는 것으로 일단은 진행 중이다. 다만 워낙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라고 지금 단언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자랜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랜드가 지난주에 굉장히 강력한 이슈 하나를 터뜨렸습니다. 일단 오는 2020-2021 시즌을 끝으로 구단 운영을 종료하는 이런 상황이고 지난주에 있었던 이사회에서 이 부분이 이제 확실히 다른 구단들에게도 전달이 되면서 이게 또 보도가 됐죠. 그래서 이 얘기는 좀 길어요. 사실 얘기를 하자면 뭐 저 기사도 쓰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요약해서 좀 말씀을 갖다 드리면 사실 전자랜드가 저희가 지난 그 1위 농구 방송 때 굉장히 재정적 위기 때문에 구단 해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주 뒤에 일단은 올 시즌은 그냥 간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 이제 위기의 끝이 아니고 위기의 시작이라는 그 점이죠. 그 위기의 어떤 현재 진행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이전에 무슨 얘기들이 있었냐면 일단 KBL이 전자랜드 20억 원 상환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압박 뭐 이런 비슷한 걸 했었죠. 그러니까 그걸 왜 했냐면 기본적으로 KBL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빚이 한 100에서 한 150억 정도 추정인데 결손 보조금 그래요. 결손 보조금이죠. 있는데 그쵸.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메우기 위해서 지금 현 이정대 그 총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근데 이제 단 최근에 농구 인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어떤 다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10개 구단이 2억 원씩 각출을 해가지고 6년 동안 모아서 그 부분을 갖다가 청산을 하자 이렇게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있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럼 전자랜드 20억을 상환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자라도 법적 이자라도 내야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부담이 적어질 거 아니냐라고 그랬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20억 원을 내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 왜냐면 계약 그 부분에서 계약서를 썼을 때 당시 이제 한성규 총재였죠. 한성규 총재가 10개 구단의 어떤 그 체제를 갖다가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전자랜드 이탈은 안 된다 그러면서 전자랜드한테 굉장히 좀 유리한 입장에 그런 계약서를 썼습니다. 즉 이제 그 계약서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 전자랜드가 20억 원을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전자랜드 구단이 인수될 때 그 인수 기업이 20억 원을 갚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그렇게 계약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전자랜드가 20억 원의 지원을 받지만 그 지원 받은 거에 대해서 갚을 의무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인수가 될 때 갚는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전자랜드는 계속 이제 차일피일 미뤄왔었죠. 미뤘었고 홍명철 구단주의 의지대로 1년 그 시즌이 끝나면 다음 시즌 그대로 간다. 또 그 다음 시즌 그대로 간다. 이렇게 됐던 거죠. 이제 불안한 구조로 그런 이제 상황을 KBL 그 고위수뇌부에서는 지켜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전자랜드가 그럼 이 부분을 갖다 좀 해결을 해라. 그러니까 20억 원을 갚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인수 동의서를 써줘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하게끔 좀 지원을 협조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 인수가 됐을 경우는 20억 원은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KBL의 어떤 결손 부담금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뭐 KBL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보고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자랜드가 인수 동의서를 차일피일 좀 미뤘죠. 지난 시즌에 그 지난 시즌에 좀 미뤘었고 미루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전자랜드의 경영 위기가 생겼고 위기가 생기면서 전자랜드는 이제 해체설 그러니까 위기설이 굉장히 급해진 거죠. 급해지면서 이 구단 운영에 대해서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시그널이 나왔었고요. 나온 상태에서 바로 구단 운영 갖다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KBL 규정 중에 하나가 해체를 하거나 아니면 구단 운영을 포기를 할 때 1년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 왜냐하면 이제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충족을 못 시키게 되면 전자랜드 20억 원에 대한 어떤 그 법적인 다툼이 예상이 될 때 전자랜드가 거기에 대해서 인수에 대한 어떤 그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억 원에 대한 책임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자랜드가 올 시즌은 그대로 가고 몇 달 뒤인 그 지난주에 전자랜드가 올 시즌까지 하고 내년에 이제 그만둔다라는 이제 입장을 최종으로 표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KBL 쪽에서는 이제 이 10개 구단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일단은 목표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인수 기업을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조금 이제 여론에서는 논란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전자랜드가 이제 KBL이 좀 인수 기업을 찾는 좀 적극적으로 인수 기업을 찾을 때 그때 좀 전자랜드가 좀 오히려 그렇게 지금 같은 상황으로 미리 얘기를 했으면은 좀 수월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여론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유동욱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자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홍범철 구단주의 어떤 그 운영 의지 등은 있었었죠. 이제 불안한 구조였었지만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게 운영이 쉽지가 않겠구나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사실은 20억 원을 상환을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KBL이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인수동의서를 써주든지 그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도 다 선택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전자랜드는. 이제 그 부분에서 전자랜드가 좀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법적인 책임은 없어도 약간 뭐랄까 도의적 책임 이런 부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코로나 그 팬데믹 현상이 터지고 난 이후에 자신들이 이제 굉장히 운영하는데 힘들어지니까 그때서 이제 기법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면 이 20억 문제 같은 경우에도 KBL이 일단 계약서상에 이제 불리하게 명기가 된 부분이 있고 전자랜드 입장에서도 인수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20억 원의 상환에 대한 문제도 만약에 인수 기업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뭔가 이 20억 원이 공중에 붕 떠버린 상태다. 그렇게 되면 KBL과 전자랜드의 어떤 법적 다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KBL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한 2개 기업 또는 최대 4개 기업까지 지금 그 현 총재께서 접촉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었었고. 근데 이제 인수동의서를 쏘자 이게 인수를 언제 하고 그 매각 금액은 얼마로 하고 그 이 빚 20억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동의서를 갖다가 이제 그래서 요청을 한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전자랜드가 안 해버렸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고.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전자랜드가 그래도 인천 어떤 팬들의 어떤 그 지지 기반을 많이 다져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KBL은 기본적으로 인수 기업을 갖다가 잡을 때 그 인천에 대한 홈의 그 부분은 유지를 하는 쪽으로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닥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리고 농구 인기가 그렇게 지금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단이 인수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확률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인수 기업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위탁 운영이라든지 혹은 구단 뭐 이제 정말 최악의 경우에 해체 이런 쪽으로도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대신에 또 그렇게 되면 20억 문제에 대해서 또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KG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문성곤 선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문성곤 선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선수죠. KGC에서. 그렇죠. 뭐 사실 KGC 뭐 양희종도 있고 전성현도 있지만은 현재 외곽 슈팅력과 수비 부분에서 둘 다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3&D로서는 사실 문성곤이 제일 또 떠오르는 핫스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가 또 뭐 얘기를 많이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일단 현재 지금 문성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당장 다가오는 시즌 목표는 진정한 3&D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성곤 선수가 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자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3&D라고 이제 또 불러주는데 사실 보통 3&D는 3점이 좋은데 수비도 되는 그런 정말 밸런스가 맞는 선수가 아니냐. 근데 현실적으로 나는 반대다. 그냥 수비하는데 3점 좀 들어가는 선수. 수비는 괜찮은데 3점 좀 들어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3&D 되려면은 3점의 성공률 반드시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좀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성곤 선수에 대해서 저는 좀 그 지난 이제 미디어 데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서머 매치 미디어 데이. 그때 이제 그 김승기 감독하고 문성곤 선수가 대표 선수로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문성곤 선수가 독서를 많이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책을 추천해 달라 그랬을 때 지금 제목은 까먹었는데 책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을 보고 있다. 아, 저 선수가 진짜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생각이 굉장히 많은 선수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삶을 살면서 어떤 자신만의 내면의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성곤 선수는 굉장히 좀 굳은 심지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 선수는 매 시즌 만약에 자기가 성공을 하거나 그래도 그런 이제 원칙 같은 것들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저 문성곤 선수는 굉장히 좀 탄탄한 선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 사실 제가 고려대 4학년 때도 그때 고려대학교가 지역방은 워낙 안 돼가지고 그때 오련한테 탈탈 털린 적이 있거든요. 아마추어 이제 최강년 면접할 때 그때 제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문성곤 선수를 불러서 이 선수가 이제 제가 볼 때는 3&D 그 유형으로 굉장히 또 열심히 했던 선수. 얘 왜 이렇게 지역 방어가 안 되냐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이제 어떤 내면의 어떤 탄탄함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스스로 진짜 냉정하게 자기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동현 기자도 지적한 본인도 알고 있는 그 슈팅력 문제, 3점 기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이제 지난 시즌 크리스 맥컬러와 함께 팀에 머물렀던 그 루이 볼타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크리스 맥컬러의 사촌인데 동시에 트레이너예요. 그래서 꽤 이제 해외에서도 꽤 유명한 선수들 몇몇을 막 트레이닝하고 뭐 NBA의 아이제아 화이트헤드라는 브루클린 소속 선수인데 그 선수 트레이닝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난 시즌에 KGC의 맥컬러와 함께 와서 문성곤이라는데 박지훈 이런 선수들을 직접 트레이닝을 많이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도 문성곤이 이분에게 좀 도움을 종종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뭐 슛이 좀 잘 안 될 때 이제 이메일로 이렇게 번역기 돌려가지고 보낸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체크할 부분을 이렇게 알려주고 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문성곤이 진짜 슈팅력 향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진짜 어떻게든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석점에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지난 시즌에 보면 문성곤 선수가 이제 물론 이제 과감하게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픈이 중요한데 슈팅 셀렉션이 살짝 좀 불안한 면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석점이나 외곽 슛을 갖다 던질 때 이제 흐름이라는 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과감하게 던지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나올 때 던지는 거, 그러니까 안에 있다가 나올 때 던지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리고 그 정확하게 볼이 돌아가면서 던졌을 때가 가장 확률이 높고. 근데 이제 문성곤 선수는 어떤 경향이 제가 볼 때는 좀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살짝 무리라 그래야 되나? 이제 오픈임에도 오픈 찬스가 약간 열렸지만 그게 이제 그 전 상황에서 안 들어갔을 때는 좀 더 슈팅 셀렉션을 가다듬어서 던지는 게 성공률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살짝의 어떤 그 판단 미스 이런 부분은 살짝 보였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점슛 성공률 자체를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흐름에 따른 그 슈팅 셀렉션의 어떤 그 선택, 전 이런 부분도 좀 그 생각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선수가 경기 인게임에서 어떤 3점 성공률, 슈팅 성공률을 높이려면은 이게 뭐 그냥 슈팅 기술 자체, 개인의 슈팅 기술 자체를 가다듬는 것도 좋지만은 근데 공격에서의 기본은 모든 공격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도자들은 리드 앤 리액트. 상대 수비의 움직임을 읽고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공격을 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 이러고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상대 수비가 로테이션을 뭐 외곽 수비 예를 들어서 문성곤 선수가 밖에 있고 이렇게 KGC 인상공사 한 3명 4명 슈터들이 이렇게 밖에서 막 볼이 돌아가요. 막 뭐 킥아웃해서 막 돌아가요. 그런 상황에서 상대 수비의 로테이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읽고 내가 이거는 바로 던져야겠다. 혹은 내가 이건 페이크하고 바로 옆으로 넘겨줘야겠다. 이런 판단력 이게 사실 리드 앤 리액트인데 그러니까 유동혁 기자가 시작하는 건 거기는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드 앤 리액트를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면 할수록 이제 자신이 슛을 던지는 상황 자체가
완전 오픈 혹은 그냥 약간 어느 정도 적당한 오픈 아니면 컨테스트를 아예 받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슈팅을 던진 상황에 질이 달라진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뭐 본인이 되게 연구도 많이 하고 비디오도 많이 보고 또 코칭 스태프도 많이 좀 코칭을 해주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예. 그게 이제 뭐 석점 슛을 막 아끼고 뭐 그런 옛날에 그 올드한 농구 그런 농구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농구가 이게 심리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던져야 될 부분에 자기가 던졌을 때는 그 부분의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이 줄어들면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자신감하고 또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이런 상황 자체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리액트의 어떤 그 핵심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흐름 파악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네, 이렇게 좀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그다음에 예.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KT는 최근에 연습 경기를 하는데 역시 2대2 수비에서 했던 스위치냐, 해치냐, 또는 뭐 파이트스루냐, 슬라이드냐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세우적으로 좀 다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KT가 사실 서동철 감독 부임한 이후 2시즌 동안 뭐 공격력 진짜 극대화해서 어떤 이제 자기만의 색깔을 찾았고 플레이오프도 계속 6위권 안에 계속 들었지만은 결국에는 또 수비는 반대로 계속 하위권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서동철 감독이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수비 강화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 또 2대2 수비 얘기도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KT가 사실은 그러니까 팀마다 수비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팀은 좀 처지는 그러니까 2대2 수비를 할 때 드랍백 그러니까 이제 빅맨이 처져 있는 수비를 선호합니다. 이게 뭐 빅맨이 좀 발이 느린 경우에 특히 좀 많고 어떤 팀은 해치를 되게 선호하기도 하고 또 어떤 팀은 좀 스위치를 선호하기도 해요. 그렇죠. 물론 이거 다 섞어 쓰는데 어떤 거를 더 많이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그 팀의 어떤 수비 성향이 달라지는데 네. 제가 봤을 때 KT는 좀 스위치 수비를 어느 정도는 좀 즐겨하는 편이다. 특히 뭐 2대2 때도 그렇지만은 볼 없는 상황에서 뭐 슈터들한테 스크린을 상대가 걸었는데 이럴 때도 적극적으로 이제 뭐 허운이나 다른 선수들이 스위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크맨을 바꿔버려요. 그렇게 하면은 바로 찬스가 안 나기 때문에 되게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거든요. 그 어웨이 스크린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볼 없는 상황에서 어웨이 스크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메인 볼 핸들러가 여기에 있고 예. 이 그 슛을 그 패스를 받는 선수가 스크린을 받아서 자신의 슛 찬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볼이 들어가서 슛을 넣는 이제 그렇죠. 그런 이제 그 형태의 어떤 패턴인데 어웨이 스크린을 했을 때 KT는 스위치 수비를 하는 거는 뭐 맞습니다. 그건 서동철 감독 말이 맞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면 지금 KT 어떤 그 선수 구성을 보면 일단 허운이 있고 나머지 선수들이 다 고만고만한 포워드들이에요. 그렇죠. 뭐 김현민, 김민우 또는 뭐 이정재라든지 이정재 이런 선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외곽에는 그 양홍석이 있고 양홍석이 있고 또 김영환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다 이제 신장이 크고 고만고만한 선수이기 때문에 어웨이 스크린 할 때는 스위치를 해버리는 게 당연히 맞죠. 그렇죠. 네, 맞죠. 예. 근데 2대2 공격에서였던 수비 이런 부분에서는 호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쉽지는 않다. 그렇죠. 이렇게 예. 좀 말씀을 갖다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특히 바이런 멀린스가 코트에 있을 때는 네. 멀린스가 이제 좀 수비 범위가 넓은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치로 상대 가드를 그냥 붙어버리면은 이게 결국에 또 아무리 뭐 사실 국내 가드들의 어떤 외국 선수 상대 뭐 1대1이 좀 능력이 상대적으로 좀 아쉽다고 해도 이게 뚫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처져서 수비하는 멀린스 있을 때는 좀 처져서 수비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스위치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선택하는 거고 다만 관건은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메우기 위해서 그 팀이 어떤 것들을 잘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위치 수비를 하면은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KBL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가드들이 뭐 이거를 미스매치를 뭐 장신성 상대로 뭐 돌파를 해서 뚫는다기보다는 그 장신 선수에게 볼을 투입해서 포스트업을 시키는 경우가 많고 맞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수비하는 쪽에서 대처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그 볼 투입을 지연시키는 거 강한 압박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볼이 투입됐을 때는 적절한 타이밍에 더블 팀을 간다든지 혹은 볼이 투입되는 상황에서의 어떤 순간적인 다른 쪽에서 같이 스위치 이게 스크램 스위치라고 부르는 네. 거거든요. 예, 미국에서 정말 많이 쓰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KT가 제가 이제 연습 경기를 봤을 때는 잘 될 때도 있고 아직 뭐 이제 조금 불안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듬는 게 되게 미션이 아닐까 만약에 스위치 수비 빈도를 높일 거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말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허운 선수고 여기 용병이에요. 외국인 선수예요. 자이언 윌리엄슨이야. KT 우승 아닙니까? 2대2 수비를 해요. 예. 제가 이렇게 할 때 이제 스크린이 서겠죠. 네. 그럼 일단 그 KT가 부족한 건 뭐냐면 토킹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파이트 스루 앞으로 가가지고 뚫을지 아니면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을지 일단 아니면 여기서 해치를 얼마나 적절하게 써줄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토킹이 부족하고 여기에 대한 유기성이 떨어져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KT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그 스위치를 해요. 스위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여기 자이언한테는 단신 가드가 붙겠죠. 그 허운한테는 외국인 선수가 올 거 아닙니까? 그 외국인 선수가 뒤로 쭉 밀려오면서 꼬미수 밀려오면서 여기서 미스매치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허운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장신 수비수하고 또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발이 좀 빠른 선수로 상대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빠른 거예요. 근데 그것이 토킹이 필요해요. 그렇죠. 토킹을 해야 되고 여기서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 순간을 갖다 노리거나 아니면 조직적으로 그걸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KT는 그렇죠. 그동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충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21일 그 KCC와 KT의 연습 경기를 보면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면서 봤는데 일단은 뭐 전반에는 이게 사실 외국 선수가 없기 때문에 뭐 좀 이게 뭐 시즌 중에 뭐 그대로 이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고 그냥 KT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느냐만 좀 체크를 했는데 전반에는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다만 후반에는 그게 잘 돼가지고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뭐 이렇게 좀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거는 뭐 지켜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서정철 감독이 연습 경기 중에 그 질책을 두 가지를 했잖아요. 그죠? 이동환 기자가 들었던 게 어떤 겁니까?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 상대가 볼을 편하게 잡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하라. 압박해라.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공격 세팅을 하지 못하게끔 계속 방해를 해라.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렇죠. 이거예요. 예,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공격 세팅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라. 계속 압박해라. 맥락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편안하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뭔가 치대고 그러면서 이 동선이 깔끔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선이 뭔가 턱덕턱덕 걸리면서 상대 공격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그 슈팅 메이드율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당할 확률도 적어지게 되는 거고. 일단은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대2에서 토킹 그리고 어웨이 스크린에서 스크린 원활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수비 이제 조직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뭐 물론 뭐 기술적인 걸로 파울 안 하면서 그런 거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그런 전투적인 수비에 대한 어떤 마인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황철 감독이 계속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해요. 좀 정신적인 부분들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비시즌 남은 기간 동안 잘 주입이 될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그 3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작진이 약간 눈치를 주긴 하는데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뺄 게 없어요 지금. 그렇죠. 저희 정말 알차게 채우고 있어요. 웃지 마요 제작진. 자를 겁니까? 안 돼요. 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저희가 이제 그 서명진 선수 지금 그 1번 적응, 가드진 조합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모비스의 올 시즌 시스템 구조를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그거가 연결이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 시즌 현대모비스 가드는 서명진, 김민구, 이현민 이렇게이고 이에 대해서 유재학 감독이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좀 가드진이 그러니까 뭐 숫자가 많다고 보기엔 좀 힘들다. 이 로테이션을 돌리기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되게 다양한 어떤 조합을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연습 경기 통해서. 그러니까 빅맨진 이럴 때 이쪽에 어떤 가드를 붙일 것인가. 또 뭐 가드진 이럴 때 빅맨들을 어떻게 붙일 이걸 되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서명진이 1번으로 뛸 때 어떤 아직까지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유재학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신 1번으로 투입이 됐을 때 자신이 포인트 가드라는 생각에 너무 갇혀서 자기 공격을 안 본다. 그러니까 자기 공격을 먼저 보는 어떤 공격성을 기본으로 깔고 패스를 하려고 해야지 그런 것들을 안 가진 채 하면은 되게 답답해진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재학 감독이. 그거는 지금 현대농구에서는 당연한 거고 근데 당연한 건데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에서 이게 한국 농구의 어떤 문제점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자신이 포인트 이게 그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고나면 예를 들어서 슈팅 능력과 리딩 능력이 타고나면 그걸 다 하겠죠. 근데 그런 선수가 사실 많이 없어요. 거의 없고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코트에서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명진 선수는 그냥 살짝 다 하는 거죠. 패싱 센스 아주 좋아요. 그렇죠, 좋죠. 그 슈팅도 슈팅 어떤 릴리즈나 이런 부분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1번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제 리딩 쪽에다 쏠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패싱 센스는 좋은데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게임 리딩이 좋냐? 이거는 경험의 문제도 있는 거고 이 선수 센스 문제도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좀 불안하고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공격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런 부분인 거고. 근데 이
서명진 선수가 이제 성장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현대모비스도 DB처럼 12인 로테이션을 갖다가 지금 돌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재학 감독이. 그 이전에는 왜 안 됐냐면 주전과 벤치의 어떤 기량차가 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올 시즌에는 어떤 기승호 그리고 이현민 그리고 김민구, 장재석까지. 그러니까 이제 벤치에서의 어떤 그런 스쿼드와 주전 라인업과 어떤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그렇죠. 12명의 로테이션을 갖다 돌려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필수가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한 가드진이 있어야 된다. 게임 조율할 수 있는. 그래야 어떤 선수를 조합을 해도 이게 효율적으로 바뀌어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서명진이 사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선수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명진은 장신 1번인 동시에 이제 말씀하신 슈팅력은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지난 시즌 뭐 엄청 이제 지난 시즌에 많이 뛰었다고 보기 힘든데 3점 성공률 44%였어요. 네. 물론 이제 볼륨을 좀 늘려가면 좀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러니까 슈팅력을 기본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도 고려했을 때 2번으로 뭐 상황에 따라서 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명진이 조금 더 그 1, 2번을 자유자재로 오갈 수 있으면 사실 현대모비스도 가드진 운영이 되게 수월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현대모비스의 그런 이제 풍부한 로테이션, 선수 로테이션 폭을 넓히는 문제는 결국에는 서명진이 1, 2번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좀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오갈 수 있는가, 이거랑도 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예. 굳이 제가 볼 땐 서명진이 1번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일단 이현민 선수가 1번에 되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김민구 선수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 문제는 이 두 선수는 그 어떤 피지컬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현민은 키가 작죠. 그렇죠. 그리고 김민구 선수는 이제 활동량이 이제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 많지가 않아요. 센스는 굉장히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보충하거나 아니면 그 상대가 이현민이나 김민구를 완전히 적극 마크했을 때 뚫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옆에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서명진이란 얘기죠. 서명진이나 김국찬이 될 텐데. 예. 그랬을 경우에 서명진까지 이렇게 만약에 거기서 부진한다 그러면 앞선이 개별되면서 현대모비스는 12인 로테이션을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명진은 굳이 1번을 보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1번, 2번에 대한 어떤 그런 성장치는 올리고 가야 된다. 즉 안정적인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수준을 높여야 된다.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DB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B가 일단 이번 주말에 서머 매치에 네. 출전을 하는 상황입니다. DB가 예. KGC하고 붙는데 DB 이상범 감독하고 KGC 김승기 감독은 완전 극과 극의 발언을 했어요. 어떤 발언을 했냐면 KGC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 우리 때문에 힘들 것이다, 다른 팀이. 자신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저희가 이루농구에서 항상 얘기를 했었지만 KGC가 지금 준비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얘기했었고, DB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한 60%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DB 같은 경우는 김정규 선수도 한 20분 뭐 안팎으로 이렇게 뛸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김현우 선수 부상이고 뭐 김태수 선수, 뭐 허웅 선수 다 못 뛰고, 그래서 이제 몸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이상범 감독은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KGC를 만난 게 다행이다.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KGC전을 통해 가지고 승패를 떠나서 일단 나카무라 다이치가 좀 깨졌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뭐 한국 농구의 우수성, 뭐 일본 농구의 뭐 열등성 이런 게 아니라 논란이 좀 됐었죠. 네. 그 여론에서, 그러니까 그걸 질타하는 일부 팬들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이거 화제를 많이 모았어요. 이 발언이. 예. 근데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닌 것 같고. 아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나카무라 다이치도 지금 기본적인 수준 자체가 대학 신입생보다 나은 정도. 지금 이잖아요. 그리고 이 한국 농구, 그러니까 국내 농구의 어떤 가드진의 압박 정도를 아직 잘 모르고 있고, 그쵸. 그런 면에서 이 적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KCC처럼 압박이 강한 팀을 만나서 자신이 어떤 몸 상태를 가지고 어떤 활동량을 가지고 어떤 컨디션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KCC가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도나 뭐 또 그 좀 키가 크니까 문성곤 선수 이런 선수를 그렇죠.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선수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좀 느끼면 좀 더 강한 훈련, 그리고 그런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무슨 뭐 한국 농구가 우수해서 뭐 타이치가 깨지면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냐면은 제가 이전에 그 타이치 뭐 이제 입국하는 시기에 또 이상범 감독께 뭐 타이치 앞으로 뭐 어떤 것들 준비하는지 이런 것들 여쭤봤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일단 한국과 일본이 뭐 누가 더 낫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스타일이 달라요. 이 게임.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국가대표 수준은 일본이 더 낫죠.
그렇죠. 뭐 베스트로 붙으면 일본이 뭐 당연히 더 강한데 아시아에서도 거의 탑급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이제는 뭐 냉정하게 그렇죠. 하치무라 루이. 예. 그리고 그 와타나베 유타. 와타나베 유타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밑에 또 그 아마추어 이 젊은 어린 유망주들도 일본 쪽이 확실히 잘 크고 있고 저변이 굉장히 넓은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B리그와 한국의 KBL은 제도가 다릅니다. 뭐 B리그 같은 경우는 3인국 2인 출전인가요? 제가 일단 그렇게 일단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 귀한 선수도 많고요. 예, 귀한 선수도 많고 외국인 선수의 어떤 비중도 높고 그렇다 보니까 2대 게임이 디테일이 달라요. 또 한국 농구, 일본 농구 그냥 지도자들의 스타일 차이도 있고 그냥 수비 디테일도 다르고 공격하는 디테일도 다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똑같이 2대1 해도 뭐 일본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드리블 치다가 뭐 이렇게 주면 되던 걸 되게 추상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디테일은 뭐 감독님들만 아시겠죠. DB 코칭 스태프만 그냥 주면 됐던 것이 한국에서는 안 될 수 있어요. 한국의 다른 수비 방식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 됐던 게 한국에서 안 되는 거. 그리고 일본에서는 하면 안 됐지만은 한국에서 해도 되는 거. 이런 차이들을 직접 그 이제 서머 매치 경기를 통해서 느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한국 스타일에 맞게 상대의 스타일에 맞게 적응을 하라는 이야기가 저는 이상훈 감독의 어떤 그 좀 코멘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카무라 다이치 선수가 지난 시즌에 교토에서 뛰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드로 뛰면서 사이먼 선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사이먼 선수가 있었으니까 이 선수가 일단 속공을 할 때 밀어가지고 자기가 그 득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이먼한테 연결하는 쪽이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특징이 뭐냐면 나카무라 다이치는 오른쪽으로 가면 2대1을 어느 정도 하는데 왼쪽으로 가면 슛을 쏘는 그런 상태였었고 그리고 대부분 2대1을 했을 때는 사이먼에게 의존도가 굉장히 좀 컸었어요. 원래 2대2 하면 5대5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이먼한테 7 나카무라 선수는 한 3 요 정도였고 보통 그리고 엔트리 패스도 많이 넣어줬고 그래서 사이먼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컸었는데 D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나코 선수가 이제 공격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2대1을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슈팅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를 갖다가 계속 지금 좀 강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KGC와의 실전에서 좀 더 이렇게 그런 필요성을 갖다가 좀 느끼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의미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0분 했네요. 아, 예. 오랜만에 40분 했네요. 아, 오랜만이에요. 네, 저희 뭐 한동안 잘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어이없이 웃네요. 우리 제작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그 사랑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